자,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공조를 향한 각국의 움직임을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각국의 움직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지금 주한미 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름 모르겠. 복잡해. 성김. 안 바뀌었나 아직? 두 글자입니다. 안 복잡합니다. 아니 안 바뀌었나 아직? 네, 아직 안 바뀌었죠. 김성룡이요, 김성룡. 김성룡. 예, 그렇지. 뭐 성김이라고 자칭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주한미 대사가 보통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끝나는 게 이제 8월 말입니다. 네. 그래서 8월 말에 아마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그 마크 리퍼트라는 사람입니다. 혹성 탈출 영화 포스터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 근데 너무 비싸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 네. 사람이 그 마크 리퍼트라는 사람이 국내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상당히 젊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우리보다 나보다 젊구나. 예, 네. 진행자분보다는 젊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나이가 이렇게 젊은 사람을 주한미 대사로 보낸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최연소라 그래요. 이번에 오게 되면 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데 오게 되면 최연소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보수 언론들은 야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관심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젊은 사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나이 가지고 이 지위를 정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냐, 어떤 입장이냐. 네? 아닙니다. 시비 걸라고 그랬지. 아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까 나이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네. 편집해 주세요. 저기는 봉건주의는 아니니까. 네. 자유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뭘 하던 사람이냐 보면은 30대 초반에 이미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등장을 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출세를 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상원 의원 당시에 이 외교안보 보좌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상원 의원의 외교안보 쪽에 브레인 역할을 한 거죠. 얘가 그 전에 이 사람이 뭐 했죠 그 전에? 그 전에는 해군 작전 장교였습니다. 그죠. 작전 분야에 있는 네. 그 정보 장교, 그쵸. 정보 쪽 장교였어요. 해군에 네, 해군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태평양 사령부에 상당히 뭐 힘이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매우 이 막역한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뒤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NSC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도 하고 지금은 이제 국방장관 비서로 있다가 이제 주한미 대사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정리하고 청문회. 저 사람이 주로 군사 분야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외교 안보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군인 출신이죠. 사실상 군인 출신이라고 봐야죠. 군바리가 대사로 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매우 특이한 보통 이제 한국 주한미 대사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국무부 라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일꾼들, 외교관들이 오는데 특이하게도 사실상의 이제 군 전문가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한미 동맹도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네. 노골적으로 그냥 군사 관계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심지어는 그 청문회 상원 청문회를 하는 데서 주한미군을 잘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만들겠다. 미 대사가? 예. 네.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로 좀 착각한 게 아니냐. 자기 임무로 얘기했구만. 예. 자기 임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브레인으로서 내놓은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도 핵심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열렬한 재창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저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정책을 발표했겠구만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짰을 가능성이 뭐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심지어는 그 올해 DTT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한미일 3자 안보 토의라고 국내 언론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한미일 3자 국방 협의입니다. 국방회담입니다. 국방회담. 그래서 국방부 차관급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걸 한미일 삼각동맹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회담이에요. 근데 이게 DTT요? 네, DTT.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부터 해왔는데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한미일 국방 회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일본하고 같이 국방 회담 한다는 걸 공개하기가 어려웠겠죠. 야, 그럼 이게 거의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때로 이제 시작된 거슬러 걸로. 올라가는. 네, 그렇죠. 야, 그럼 참여정부가 왜 그걸 공개를 안 해? 참여를 가로막은 거죠.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아무튼 이게 언론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가 말을 해버렸어요. 저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저게 열리질 않았거든요. 회담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열자라고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몰랐던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알았겠죠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진짜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게 회담이 더 이상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보호협정 때문에 그랬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면 대통령이 직접 알려면 밑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 아니고서는 다 알 수 있나 모든 걸. 보고를 했겠죠. 평소에 보고를 했을 것이다. 보고를 하긴 했는데 뭐. 근데 어쨌든 하면 올해 정상회담에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 헤이그. 3월달에 있었던 헤이그에서 있었던 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DTT를 해야 된다.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언론에 알려졌어요. DTT가 뭐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알려진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이미 네. 10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회담이었던 거예요. 야, 저기 차관 정도, 국방부 차관 정도면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장관이나 대통령, 뭐 합참의장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차관이면 실무 중심 토론할 단인데. 그렇죠. 예. 그 당시 국방부 라인을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김장수 그렇죠, 김장수 국방장관이었습니까? 그 그래. 참모총장 남재준, 그렇지. 그죠? 어. 그거 다 그 라인이구만, 전부 다. 야, 이어지네? 야, 똑똑하다, 자시. 네. 그래서 그 DTT 회담에 이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이 저 마크 리퍼트입니다. 아니, 지가 차관보 아닌데 왜? 차관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이하다 그랬어요. 국방장관 비서 자격으로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야, 다른 나라들은 다 차관들이 네, 오는데. 차관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미일 삼각 이 군사 컨트롤의 실제 실무 책임자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미국 국방장관 비서가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과 거의 뭐 동급이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동급도 아니지. 자기 이제 모아서 회의를 시키는 거지. 주재를 했으니까. 예. 야, 일본도 뭐 근데 일본은 국방부가 없잖아요. 관방 관방 차관인가? 네. 관방 그러니까 장관이 실제로 이제 부처의 이 지휘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 국방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야 정말 나이 30에 참 너무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저 사람을 이제 주한미 대사로 파견한다는 건 결국 저 사람의 역할은 뭐겠냐? 한미일 삼각 동맹을 발빠르게 이제 추진할 것을 명을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3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DTT 있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한미일 이 합참의장 회담까지 열었어요. 사상 최초로. 예. 그렇게 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한미일 삼각 이 정보 공유 이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라고 보통 네, MOU라고 정보 보호 협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회 비준 동의 받을 대상이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정부 부처끼리 그냥 행정 처리로 예, 바꿔버려요. 한다는 그것도 거죠. 한일 간에 맺으면 이 논란이 되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국무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미일로 미국까지 끼어가지고 한미일이 함께 한다 그러면 좀 반발이 무뎌지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기에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있을 때가 임기 말이었으니까 거의 대선 이제 앞두고 있을 때였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걸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결국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는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편법을 쓴 거죠. 그런 형식이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맞다. 예. 근데 협정을 맺으면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예. 이 양해각서인데 뭐 동의 굳이 그렇죠. 예, 이런 이제 편법을 써버린 거죠. 올해 들어와서 이게 더 한미일 공조를 위한 이 움직임이 정말 노골적으로 더 본격화되고 네, 매우 발빠르게 그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올해까지 움직임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저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한미일이 실질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7월달에 제주 남방 해상에서 그 훈련을 또 했어요. 이번에 또 그거 이제 사렉스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훈련이 네. 그 아시안 게임 선수단 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있던 시기에 네. 조지 워싱턴호 한국모함이 들어왔죠. 네. 네. 아 근데 그건 뭐냐면은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네. 저 훈련을 하기 위해 저 훈련에 원래 이제 해상 구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조 훈련하는데 항공모함이 가서 사람들 구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황당한 거죠. 조지 워싱턴호가 저기에 거의 아마 매번 참여를 했을 거예요. 저것도 지금 뭐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훈련이거든요. 한미일이 뭐 구조훈련이다, 인도적 차원의 구조훈련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사실상 전쟁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구조훈련 하면은 해경 이런 데 가잖아. 경찰들이 주로 가잖아. 그죠? 그렇죠. 해군 조난 사건 무슨 뭐 바다에 조난 사건이 나면 해경이 주로 주동해서 이제 출동을 해서 훈련을 하죠. 구조훈련 하지. 근데 저기는 그게 아니라 군대가 한미일 삼각 군대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 이제 항공모함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조지 워싱턴호가 저 훈련하기 전에 미리 들어왔어요. 근데 미리 들어오면서 명분이 뭐였냐면은 한일 간의 훈련이 미리 하나 더 있다. 아 구조훈련 전에? 네, 구조훈련 전에 더 있어서 미리 왔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구조훈련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한일이 아니라 한미 아니에요? 네, 한미 간에. 자꾸 헷갈려. 제가 자꾸 한일이라고. 한미 간에 군사훈련이 있어서 미리 왔고 그거 네. 끝나고 나서 한미일 합동 해상 구조 훈련, 구조 탐색 훈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한미일 사이에 이 군사적 결탁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나서 세월호를 보면 뭔가 새로운 이제 이 침몰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시각으로 또 세월호를 지금 보자 이런 겁니다. 네. 자 다음 사고 당일 각 국의 움직임. 뭐 한국은 뭐 제외시켜놓고 일본과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뭐 제보 비슷한 거죠. 저희 애청자이신데 야, 정말 취재원이 많으시군요. 곳곳에서 지금 정보원을 아주 곳곳에 두고 있는. 자, 뭔 얘기냐면 그 미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날 칠함대 소속 본홈 리차드호의 움직임을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헬기도 동원하고 뭐 있잖아요. 그 배에. 그래서 이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세월호에서 5에서 15노트미터 떨어진 주변을 탐색했고 그리고 15km? 노트미터가 뭐죠? 15해리. 15헬인가요? 네. 15헬이면은 대략 한 30km 뭐 안쪽. 그래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런 잠수를 하지 않은 해군 독도함에 2명의 잠수 전문가를 파견해서 해군과 해경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이 세월호 침몰 이 장소에서 그 멀리 떨어진 곳을 그냥 수색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외에 독도함에 사람을 보내서 잠수함 전문가 2명을 파견했다는 거죠. 잠수함 전문가? 잠수 전문가? 잠수 전문가. 잠수 전문가를 파견해서 해군과 해경을 지원했다. 네. 그 실제로 그럼 와서 그 한국 해군 해경과 함께 작업을 한 거였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잠수 전문가를 보내줬을까? 독도하면 우리나라 해군은 잠수 전문가가 그러니까 한국 부족했나? 그 UDT가 최고의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최고의 이제 병사들이고 특수훈련에 능한 병사들인데 잠수 전문가를 지원받을 이유가 있을까? 이해가 좀 숫자가 어렵죠.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명이라도 좀 더 해주자. 네이비 실이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어쨌든 그런 기사가 떴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저번에 분석을 했죠. 본홈 리차드가 영화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일본 움직임도 소개를 해줬죠. 예, 일본은 그 아시아경제 4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해상보안청이 16일 한국의 해양경찰의 구조활동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해양경찰청이 거절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16일 사고가 나자마자 이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한국에 지원해주겠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거절했다는 거고 그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경찰로부터 송구하지만 현재 특단의 지원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 저기 일본 어디서 관방장관이 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근데 이게 군이 어쨌든 자위대는 군대잖아. 예. 군대인데 한국 해경으로 직접 연락을 하나요? 구조가? 해상보안청이 연락했다고 하는데 이 구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해상보안청이 자위대 소속인 건지 뭐 해상보안청이 뭐 해경 정도 되겠네요. 우리의 해경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18일에도 강요 간담회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일본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이 현 단계에서 요청은 없지만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히로시마 소재의 해상 자위대 기지의 소해모함 한 척, 나가사키 현 사세보와 시모노세키 소해정 3척 등 4척을 파견 가능한 상태로 대기를 시켜놨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21일에도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의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어 죽겠다라고 계속 며칠 간격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아, 구체적으로 함정까지 다 대기를 시켜놨네. 네. 그래. 그냥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뭐 이 정도만 지금 나왔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네. 저는 이게 참 특이한 거였는데 일본에 이제 주간 문춘이라는 주간 잡지가 있어요. 네. 이게 일본 내에서 얼마나 이제 영향력 있는 잡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간 문춘이라는 잡지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원색적인 비난을 좀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니 그 일본에서는 영향이 있는 매체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주간 문춘. 네, 주간 문춘 주간 잡지입니다. 예. 네.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하철에 이 주간지 광고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저게 지하철 광고구나. 네, 지하철입니다. 보면 지하철 손잡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저 이제 일본은 보면 진짜네. 일본 어에 능통하신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저희 뭐라고 써졌냐면 이 한국 침몰선 일본의 지원 거절 300명을 죽도록 지켜본 박근혜의 되죄. 그러니까 일본의 지원을 거절해서 300명을 죽였다 이런 뜻인가? 사실상 그런 이제 의미로 쓴 거죠. 뉘앙스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잡지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좀 싫어했던 잡지래요. 그래서 작년 12월 그 자에도 그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박근혜 아줌마 외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금주의 바보,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 이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 잘라야 되겠다 싶으면 삐 소리로 처리해 주세요. 이런 보도가 있어요. 박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적은데 지금은 성인 남자친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뭐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아니 이게 일본의 보수적인 잡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적인 잡지면은 그냥 이거 좋아하지 청와대에 의견을 줘서 정식 항의해라. 그렇죠. 라고 그래야죠. 하고 항의하면 지켜보고 항의 안 하면 그냥 우리 씁시다. 어쨌든 뭐 불법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응을 해야지. 그렇죠. 엄중 외교적으로 항의 초치를 하든지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그렇지. 뭐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왔죠? 4월달 기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 12월자에 이제 기사고. 실렸던 기사였던 네. 거고 이번에 실린 거는 이제 왜 조치를 안 할까? 글쎄요 이미 몰라서 그랬을 작년 수도 12월이면 벌써 반년 이상 지났는데 네. 아니 우리가 일본말을 몰라서? 아고라 청원이라도 해서 이병기 주일 대사가 문제구만. 아 그러네. 그래 그 야. 사람이 이걸 당연히 네.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디 그 지하철에서 파는 뭐 그런 주간잡 그 찌라시 이런 신문이 아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게 원래 기본 대사관에서 네. 그 해당국의 의견이나 언론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지 않을까요? 다 모니터링 해야죠 당연히. 아니 두 가지지. 하나는 이 보좌관들 뭐 관료들이 사실관 왜곡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원수를 모독한 거에 대해서는 또 엄중 항의를 해야지. 그렇죠. 성인 남자가 친구가 필요한 시점 이거 사실관계가 왜곡된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거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한 놈은 또 안 한 사람을 국정원장이 안 치고 말이야.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은 뭐 일부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상병명을 죽였다 박근혜 정부가 뭐 이런 입장을 상당히 격렬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움 필요 없으면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300명이 죽은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나? 일본에서? 자기들 뭐 국민이 거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네들이 막아서 죽인 거다. 지원했으면 반드시 살릴 수 있었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네. 기사에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안타깝다. 우리가 도와줬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 에이, 너네가 거절해 바보 같은 짓 해서 못 살리지 않느냐. 아 정말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천하의 대죄를 저지른 놈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자기들 그렇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해경의 뭐 무능 그리고 구조를 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그 다음 뭐 언제쯤 이렇게 후에 다룰 거예요. 구조 관련해서는. 근데 한국 해군이나 해경의 무능이나 이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주목을 많이 돌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본능 리처드 미국의 역할이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또 주목이 덜 갔어. 그죠? 그렇죠. 일본은 뭐 실제로 온 게 없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가 일본을 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 그 한미 공조설의 중요한 또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일본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기사는 아마 잘 못 봤을 거예요. 많이 저기 접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만약에 사세부항에서 출발하면 그래서 함정이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고 해역까지? 계산 안 해봤죠? 네. 계산 좀 해보라니까. 이거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세보항이 아무튼 대마도 바로 밑에 있는. 아니요 대마도보다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진도 앞바다까지 수역을 그었을 때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대마도의 서남쪽이죠. 서남쪽.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도에서 부산하고 거리랑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럼 보는 위치하고 비슷하게 올 수도 있겠네. 그죠? 보넘 리처드는 좀 가깝게 있어요. 더 가깝게 있으나. 매우 가깝게 있어요. 어쨌든 지원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출동했으면. 자 그러면 자 미국의 움직임, 일본의 움직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공조설을 왜 주장하는 거예요?